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검찰이 그동안 지켜온 수많은 수사의 관행들, 이것들이 하나 둘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가 압수수색에 이어서 한 달쯤 지났을 때인 9월 27일이죠. 27일 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권을 절제 있게 행사하라, 이 얘기죠. 이 얘기는 말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 관련한 수사를 적당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찰개혁도 차분히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성에 안 찬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9월 30일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또다시 검찰총장에 지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조국 장관 관련한 주변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이뤄진 일입니다. 아마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토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지시한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이죠. 10월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전국 7곳에 있는 특별수사부, 특수부를 3곳으로 축소하겠다. 서울중앙지검에 남기고 나머지 2곳은 어디에 남길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도 선정하겠다. 그래서 3곳으로 줄인다. 아마 지금 인천이나 수원 정도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수부를 3곳으로 줄이겠다. 이것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이죠. 즉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제시했던 6곳으로 줄이는 안보다 더 파격적입니다. 일본이 현재 특별수사부를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 모델, 꼭 숫자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줄이겠다는 일종의 선제적 대응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파견검사, 이것도 전원 복귀하겠다. 지금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이곳저곳에 파견되어 있는 거. 사실 이 파견검사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0곳 정도 가까이 되는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해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민생 관련한 범죄 이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겠다. 이것도 아이디어로서 그동안 계속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게 조금 지나면 대개 또 어디 파견 필요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부활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만 이런 안도 내놨고요. 그 다음에 검사장들이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는 문제. 자기 승용차라는 게 이 관용차를 자기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이런 문제. 그 문제도 지금 없애겠다 당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개혁안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한 게 10월 1일인데 10월 3일 어제죠. 개천절에 비공개로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로 소환하겠다고 했다가 본인이 아마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소환해서 망신 죽이냐 어쩌고저쩌고 한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서 내놓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비공개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지하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까지도 과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갔는지 확인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숨겨서 소환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왜냐면 어제 사실상 오전 9시에서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나 건강이 좀 불편해서 조사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1시간 정도 쉬게 했죠. 그런데도 못 받겠다 그래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본인이 나 아파서 못 받겠다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겠죠. 그거야. 그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 도저히
건강상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돌려보내는데, 문제는 자 그러면 10월 4일 오늘 다시 나와라. 왜 그러냐면 어제 실질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빼면 한 6시간 정도밖에 조사 못 받았습니다. 6시간 정도면 한 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주로 조사한 게 사모펀드 부분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였는데 그 두 개도 다 조사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사 못 받겠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렸습니다.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조서에 내가 끝내 날인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검찰에서 조사한 게 무의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서에 본인이 나중에 확인하고 날인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법정에 가서 증거로서 채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날인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날인도 안 하고 중간에 아프다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10월 4일 오늘 다시 출두하라 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않다. 지금 오후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응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피의자라는 사람이 뭐 피곤하다 또는 아프다 뭐 이러면서 계속 꾀병을 부릴 때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긴급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늘 10월 4일 날 나오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10월 4일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내일 10월 5일 검찰청사 주변에 혹시 또 그 친문 뭐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모인다고 하니까 모여서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를 때 그때 출두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출두를 몇 번 요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안 하면 결국 나중에는 긴급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긴급 체포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서 마치 순교자 같은 행태를 보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응하지 않고 검찰 수사도 황제 소환에 이어 이제 황제 수사를 받겠다. 지금 이런 판입니다. 피의자 인권 중요하죠. 그러나 피의자가 큰 소리 치는 그런 검찰 수사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조국 장관 일가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변한 양상입니다. 검찰이 지금 쩔쩔매고 있죠. 피의자 한 사람한테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게 전략적인 것일지라도 자 과연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른 피의자들한테도 앞으로 검찰이 이렇게 정말 인권 존중을 훨씬 뛰어넘는 행태를 보일 것인가 그건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여하튼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검찰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준칙에 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그 다음에 자산 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실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하는 사실이 알려져서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개 소환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썸네일, 이 유튜브 썸네일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 전직 대통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다 공개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포토라인 없애라. 이것도 조국 장관 주변 수사가 시작되고 그 수사가 진전되면서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바뀐 것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조국 장관 부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개혁이라면 개혁인데 왜 그 개혁 조치의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현직 법무장관이 부인이 돼야 하느냐? 이거는 이런 오비락도 오비락이 없다. 이건 필연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 검찰이 지금 청와대나 여권에 의해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검찰이다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엎드리고 있는, 물론 그게 전략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라인에 안 서는 것만이 과연 능사냐? 자 기억이 나시죠? 1993년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검찰 소환을 받을 때 취재 경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카메라에 이마를 찍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생겨난 것이 바로 포토라인입니다. 외국에서 포토라인 다 하고 있습니다.
포토라인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기자단과 검찰이 약속을 해서 취재 경쟁에서 피의자한테 막 피의자나 아니면 소환 대상자한테 접근을 해서 가까이서 뭐 질문하고 뭐 막 찍고 이렇게 하는 걸 안 하는 대신 일정한 라인을 그어서 그 라인 밖에서 질문과 촬영을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면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마가 찢기는 것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착이 된 게 포토라인 제도입니다. 그 포토라인 제도는 그 이후에 뭐 여러 피의자들이 다 그 혜택을 누렸고 95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들어설 때도 이 포토라인이 유지가 됐고 그 당시에 저도 그 포토라인에 서 있었습니다. 법조 출입기자로서 그 포토라인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의자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포토라인을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1993년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마를 찢겼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떤 게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런 물론 기자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상사가 엄연히 있을 수 있고 1993년에 그때 언론사 숫자와 지금 언론사 숫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언론사 숫자는 그때보다 20, 30배는 더 많습니다.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더 많아졌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입니까? 공개 소환을 하지 못하도록 한 청와대와 여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럴 경우 여권이 또 무슨 말로 이걸 피해 나갈지 그 점이 바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자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꾀병항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조사를 못 받겠다고 나섰을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그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급 체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나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긴급 체포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계속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뭐 그 방법밖에 없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제가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검찰의 관행이 하나하나 정경심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정경심 교수야말로 조국 장관 부인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바꿔놓고 있는 이 많은 검찰의 수사 관행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